요즘 뉴스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2026년 3월 현재 전쟁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휴전 협상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 도대체 왜 시작됐고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걸까요? 사실 이 갈등의 뿌리는 무려 1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 하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복잡한 역사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틀어놓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9세기 키예프 루스 공국에서 시작해서 몽골 침략으로 동슬라브족이 어떻게 갈라지게 됐는지 볼게요. 그 다음 러시아 제국과 소련 시대를 거쳐서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2004년 오렌지 혁명, 2014년 크림반도 합병까지, 그리고 2022년 전면 침공부터 지금 진행 중인 휴전 협상까지 총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9세기, 지금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키예프 루스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동슬라브족이 세운 이 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세 민족의 공동 조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러시아는 키예프 루스가 자신들의 뿌리라고 주장해요. 푸틴 대통령도 여러 번 이 점을 강조했죠. 반면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루스의 정통 후계자가 바로 자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수도가 키이우였으니까요. 이 역사 해석 차이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씨앗이에요. 키예프 루스는 10세기 블라디미르 대공 시절 전성기를 맞이해요. 988년에는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동방정교회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때 받아들인 동방정교가 지금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어요. 키예프 루스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강대국이었어요. 블라디미르 대공의 아들 야로슬라프 현공 시절에는 프랑스, 노르웨이, 헝가리 왕실과 혼인 동맹을 맺을 정도였죠. 근데 이번 형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13세기 동쪽에서 몽골군이 밀려옵니다. 1240년 몽골의 바투칸이 이끄는 대군이 키이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도시 인구의 90%가 학살당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분기점이에요. 키예프 루스가 무너지면서 동슬라브족이 세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으로 피한 사람들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모여서 나중에 러시아가 되고요.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기반이 됩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몽골 지배가 끝난 뒤 모스크바 공국이 급성장합니다. 15세기에는 이반 3세가 몽골의 지배를 완전히 끊어내고 키예프 루스의 정통 계승자를 자처해요. 반면 우크라이나 지역은 어땠을까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왕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동슬라브족이지만 문화와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폴란드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동방정교와는 또 다른 정체성이 형성됐어요. 17세기 중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코사크 지도자 보흐단 흐멜니츠키가 폴란드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해요. 1654년 페레야슬라프 조약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러시아는 이걸 형제 민족의 재통합이라고 해석하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일시적인 군사동맹이었다고 봐요. 어쨌든 이때부터 우크라이나 대부분이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소러시아, 작은 러시아라고 불렀어요. 러시아 제국은 우크라이나를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우크라이나어 출판과 교육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요. 에마스 법령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시도였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억압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다른 별개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민족 감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제국이 무너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잠깐 독립을 선언하지만 곧 내전에 휘말려요. 결국 1922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소련에 편입됩니다. 초기 소련은 의외로 우크라이나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우크라이나어 교육도 허용했고요.
하지만 스탈린이 권력을 잡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932년부터 1933년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홀로도모르, 굶주림에 의한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스탈린의 강제 집단농장 정책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추정 사망자가 350만에서 750만 명에 달해요. 우크라이나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예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걸 의도적인 민족 학살로 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도 제노사이드로 인정했고요. 이 비극적 기억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핵심 요소가 됐어요. 러시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의 원인이기도 하죠. 2차 세계대전 때 우크라이나는 또다시 전쟁터가 됩니다. 나치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소련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일에 협력하기도 했는데 이 역사가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나치라고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돼요. 물론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소련군으로 참전해서 나치와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까지 소련에 완전히 편입되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영토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결정이 내려져요. 1954년 소련 지도자 흐루쇼프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관합니다. 당시에는 어차피 다 같은 소련이니까 행정구역 조정 정도로 생각했어요. 크림반도의 수자원과 전력 공급이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오니까 관리 효율성 때문이었다는 설명도 있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폭탄이 됩니다. 크림반도 주민의 60% 이상이 러시아인이거든요. 소련이 해체됐을 때 이 지역을 누가 가질 것인가가 큰 문제가 되죠. 1991년 소련이 붕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민투표를 실시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92.3%가 독립에 찬성했어요. 심지어 러시아인이 많은 크림반도에서도 54%가 독립에 찬성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하면서 세계 3위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어요. 하지만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을 포기합니다. 대신 러시아, 미국,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시죠? 독립 직후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성향이 강했어요. 첫 대통령 크라프추크, 두 번째 대통령 쿠치마 모두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 크게 의존했고요. 특히 천연가스는 거의 100% 러시아에서 수입했어요. 하지만 이 시기에도 서부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럽 통합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러와 친서방 두 가지 방향이 공존했던 겁니다.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이 터집니다.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가 당선됐는데 결과 조작이 명백했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에 수십만 명이 키이우 독립광장에 모여서 재선거를 요구했어요. 이게 오렌지 혁명이에요. 친서방 성향의 유셴코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어요. 바로 옆 나라에서 민중혁명으로 친러 정권이 무너진 거니까요. 푸틴은 이걸 서방의 음모로 봤습니다. 여기서 나토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냉전 종식 후 나토는 계속 동쪽으로 확장했어요. 199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 2004년에는 발트 3국까지,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담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언젠가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러시아에게 이건 레드라인이었어요. 나토가 바로 국경까지 오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은 해 8월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합니다. 이건 일종의 경고였어요. 2010년 대선에서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가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결정적 순간이 찾아와요. 야누코비치가 EU 연합협정 서명을 거부하고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격렬했습니다. 마이단 광장에서 유로마이단, 유럽을 향한 광장이라는 이름의 시위가 석 달간 계속됩니다. 2014년 2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100명 이상이 사망해요. 결국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도망가고 친서방 임시정부가 들어섭니다. 유로마이단 직후
러시아가 움직입니다. 2014년 2월 말 군복에 표식이 없는 군인들이 크림반도에 나타나요. 소위 녹색 인간들이에요. 공항, 정부 청사, 군사기지를 순식간에 장악합니다. 3월에는 크림반도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97%가 러시아 편입에 찬성했다고 발표됐지만 국제사회는 이 투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장 점령 상태에서 치러진 투표니까요.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공식 합병합니다. 1954년 후르쇼프가 넘겨준 땅을 60년 만에 되찾는 거예요. 크림반도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같은 해 4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무장 세력이 봉기합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 인민공화국을 선포해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 세력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무기와 병력이 계속 국경을 넘어왔어요. 2014년 7월에는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격추되어 298명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 2014년과 2015년 민스크 협정이 체결됩니다. 독일, 프랑스가 중재에 나섰어요. 휴전, 중무기 철수, 돈바스 지역의 특별자치권 부여 등이 합의됐지만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어요. 양측 모두 상대방이 협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저강도 분쟁이 8년간 계속됐어요. 이 기간 동안 14,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합니다.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전면전이었어요. 북쪽, 동쪽, 남쪽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의 명분은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와 비군사화, 그리고 나토 확장 저지였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며칠 안에 키이우를 점령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버텨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망명 제안을 거부하고 키이우에 남아서 항전을 이끌었습니다. 전쟁은 예상과 달리 길어졌어요. 2022년 봄 러시아군이 키이우 점령에 실패하고 철수합니다. 대신 동부와 남부에 집중했죠.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이 쏟아졌어요. 우크라이나는 2022년 가을 하르키우 지역을 탈환하고 헤르손도 되찾았습니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도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2024년, 2025년에도 전선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군인 사상자만 수십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026년 현재 전쟁이 4년차에 접어들면서 휴전 협상 움직임이 있어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커요. 러시아는 점령 지역 인정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영토 보전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EU는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 지원을 약속했고요. 유엔 총회에서는 4년째 휴전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1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가 돼요.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러시아는 키예프 루스의 계승자로서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일부로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민족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 해요. 이 충돌은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 해석, 정체성, 국제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대립이에요. 역사를 알면 뉴스가 달리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를 총정리해봤어요. 복잡한 역사가 조금이나마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나토의 역사나 소련 붕괴 과정이 궁금하시면 채널에 다른 영상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역사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